자, 이 시간은 회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계에 대한 이야기는 복식부기의 기초와 재무제표가 뭐냐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어떤 원칙에서 작성되어야 되느냐 하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식부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거래라고 하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카페에서 만나서 계약을 한다거나 또 어떤 당사자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는 것들을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가 아니고 재무제표, 특히 재무상태표의 숫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10,000원을 차입했다. 10,000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10,000원이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는 거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품 100,000원을 갖다가 매입하기로 계약하다 하면 비품을 매입을 해서 입고가 된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것 자체로는 숫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 100,000원치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다, 그것도 계약을 체결한 것 가지고는 거래라고 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했을 때 우리는 거래라고 하게 됩니다. 현금 50,000원을 도난당하다. 도난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우리 회계에서는 50,000원의 숫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록 도난이기는 하지만 회계상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월세 100,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것 가지고는 우리는 거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숫자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을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어떻게 주소 담느냐 하면 계정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계정과목은 회계의 기록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를 계정과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둑은 수로 말하고 회계는 계정과목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듯이 이 계정과목은 사람으로 말하면 각자의 이름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계정이라든가 매출 계정이라든가 복리후생비 계정이라든가 하는 계산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차변과 대변, 대변과 차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 차변과 대변이라는 것을 할 때 또 처음 그걸 들으시는 분은 머리가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변과 대변은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대변은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고 차변은 왼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학문적으로 다소 부정확한 용어라면 좌변과 우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차변과 좌변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차변은 좌변이 되는 거고 대변은 우변이 되는 거다. 거래를, 회계상 거래를 계정과목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해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분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계가 좀 어려우시면 현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원래 현금의 위치가, 현금이 쌓여 있으면 왼쪽에 쌓여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현금이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출이 되는 거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쌓이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게 되면 돈은 왼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표를 찾아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차입금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은 왼쪽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원인을, 현금이 증가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고,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대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정제하다 또는 자본금을 납입하다 하면 그것도 왼쪽에 있는 돈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으로 상품을 매출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돈의 위치가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돈이 들어오고 현금이란 것이 쌓이게 되고, 오른쪽에는 왜 쌓이게 되느냐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른쪽에 매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표, 즉 우리 회계상으로 계정 과목은 오른쪽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왼쪽에 있는 돈이 오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이름표가 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왼쪽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량과 마찬가지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하는 계정 과목들은 모두 왼쪽, 즉 좌변에 표시되고 우리 교과적으로 말하면 차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차변과 대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대치해서 쓰는 용어다. 그러니까 차변 대신에 좌변, 대변 대신에 우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름표를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왜 들어왔지? 돈이 나가면 어디에 사용됐지? 하는 원인과 결과를 양쪽으로 복식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복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회계상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 금액으로 분석해내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을 현금으로 팔아서, 물건을 현금으로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은 원래의 왼쪽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 자리에 현금이 10만 원이 되는데 그 왜 10만 원이 들어왔지? 그 이유 원인은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10만 원.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왼쪽 예금 10만 원, 그 다음에 중간에 슬래시를 하고 오른쪽에 매출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 매출을 10만 원치를 현금으로 했다. 또 현금으로 매출 10만 원을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현금 20만 원, 예금 20만 원, 오른쪽에 차입금 20만 원이라 그러면 왼쪽에 예금이나 현금의 자리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왼쪽에 돈이 2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지? 차입금으로 돈이 들어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풀었으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예금으로 20만 원 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이 30만 원이 오른쪽에 되고 왼쪽에 급여가 되면 예금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돈이 나갔구나. 예금 30만 원이 나갔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는 급여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왼쪽 자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계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해해내는 것인데, 그것을 현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보다 더 쉽게 알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이 복식부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음량과 오형을 가지고 복식부기에 한번 연계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 복식부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변과 차변 또는 차변과 대변, 좌우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음양 또는 양음으로 이렇게 볼 때 팩터가 몇 개가 있느냐면 왼쪽에는 자산이라는 게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치면 5개가 되죠. 그래서 오행가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양 오행가 복식부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건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복식부기에서 재무회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여러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무게를 싣고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이 회계 용어에 대해서도 각자가 쓰는 용어를 쓰면 아니 되고 많은 분들이 합의해 준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차제표표 또는 재무상태표 이런 것이 왼쪽에는 재산이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재산 부채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기로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011년도까지는 대차제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대차제표보다는 재무상태표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많은 숫자와 계정 과목을 봤더니 민법에서 말하는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재산이라 그러지 않고 자산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왜 재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재산이면서 자산이란 말을 쓰게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해는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자산이라고 용어를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상식적으로는 자본이라는 말보다는 미천이란 이런 말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미천이라는 것도 자본입니다만은 뭐 순수한 우리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미천이라는 말보다는 자본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고요. 이익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익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잉여금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든가 대차제표라든가 할 때는 표자란 말을 붙이는데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익계산서로 통일해서 쓴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판매액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회계에서 통일적으로 쓰는 것은 판매액이라는 용어보다는 매출액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 재무회계에 있어서의 회계 용어는 내부 이해관계자도 활용하고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무게를 싣는 것은 외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용어라고 하는 것은 다 통일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순이익이라 그러지 단기이익금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 용어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갈수록 가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은 또는 이와 같은 결산을 하는 회계에 대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몇 가지만 더듬어 보기로 합시다. 첫째,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단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식부기는 그냥 그대로 돈이 들어오면 입금, 돈이 나가면 출금, 소위 가계부라든가 현금 출납부 같은 것이 단식부기가 되겠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분계라든가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는데 복식부기는 거래를 반드시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왼쪽과 오른쪽 다시 말씀드리면 차변과 대변에 쪼개서 분해를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복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식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이라든가 또 거래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현금이 아니고
거래의 본뜻인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로 보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현금주의라고 그러고, 모든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끼치면 쓸는 것이 외상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끼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해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말하면 현금주의는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만 회계 거래로 인식하는 기존의 현금 출납부나 가계부 같은 것이고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움직이는 수지 거래는 물론 모든 회계 거래 발생 시마다 그것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로 인식하는 방법이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는 것이 근대, 현대 회계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당기순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발생주의에서 만들어진 또 계산된 당기순이익은 현금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회계 원칙을 몇 가지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회계 원칙은요, 회계는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하면 상황이 바뀌거나 불경기라든가 호경기라든가 것이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감가상각 방법인데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라는 것도 있고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만약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다면 그 다음에도 정액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정액법으로 해야지, 올해는 정액법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정률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성에 대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용어라든가 재무제표 양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론 회계를 배운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회계를 배우지 않은 보통 분들도, 보통 상식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 가능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계가 숫자나 돈을 다룬다고 해서 뭐 이런 이형까지도 다 일일이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외부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숫자는 생략하거나 통합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중요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수주의인데요. 보수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보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우리 회계상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이것도 인정되고 저것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 당기순이익을 적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간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간행을 우리는 보수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나갔을 때 그것이 비용이냐 재산이냐고 따졌을 때 애매하게 비용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재산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가능하면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회계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외부 이용자들에게 재무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 재무제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라 그러면 마치 대단히 어려운 용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다라고 하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에 대한 여러 가지 표다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여러 제자 모두 제자인데요. 옛날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학생 재군할 때 재군, 뭐 일대 제자라는 것은 학생 여러분 이런 뜻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란 뜻의 재무제표인데, 그러면 도대체 회계에 관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가 몇 개나 있다는 이야기냐? 20가지가 된다는지 10가지 된다는지 뭐 이 정도 돼야 여러 가지 표란 입장의 제표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재무제표란 말은 쓰지만 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라고 그러지 않고 이 기본적인 두 가지 표를 재무이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재무이표는 복식부기에서 자동적으로 탄생이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대학에서 우리 회계를 배우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위해서 자본변동표라든가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이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다 두 가지를 더 얹어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를 합해서 재무사표가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삼성전자 감사보고서를 보더라도 한 표가 한 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아도 몇 장밖에 안 됩니다만 감사보고서를 보면 100페이지가 돼요. 그 나머지가 뭐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식인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대한 것을 숫자를 설명을 해놓은 것, 또 아니면 숫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하는 것을 배경을 설명한 것이 보완한 내용이 주석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논어에 대해서 주석을 해두듯이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재무사표에 대한 숫자의 근거라든가 계산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 회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회사의 개요라든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스냅사진에 해당이 되겠고요. 반면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이면 1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한 달의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에 대한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우 개념이 되겠고, 바로 그것은 재무상태표가 스냅사진이라면 손익계산서는 동영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식부기의 기초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